안녕하세요. KYD 2030 희망포럼의 사회를 맡은 뉴스핌 신정인 기자입니다. 전문가 진단을 맡아주실 두 분 함께 모셨습니다. 네,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국토연구원의 박진백 부연구위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첫 방송 어떠셨어요? 네, 뒤돌아보니까 꽤 중요한 내용들이 많았다. 그래서 네. 제 지인들도 좀 보신 분들이 뭐 청년의 고립이 그렇게 심각했냐, 이런 이야기 좀 듣곤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되게 이제 의미 있는 그런 논의들을 이렇게 뉴스핌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저는 저희 애청자인 아빠께서 너무 교수님, 박사님 말씀 공감 가는 부분 많았다고. 근데 이게 2030한테도 공감을 받아야 되지만 그 윗 세대한테도 공감을 같이 받아야 이게 또 달라지는 거니까 저도 되게 좋은 방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더 재밌게. 2회부터 네. 보시는 분들은 1회를 한번 시청하시고 네. 2회를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지난 첫 방송에서 이제 관심은 있지만 쉽게 결론 내리지 못하는 2030 세대 결혼에 대한 얘기를 예비 신부인 조민교 기자와 함께 나눴는데요. 이번에는 먼저 직업 그리고 2030 세대의 직업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일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재밌게 본 이색 작업이 하나 떠오릅니다. 포춘쿠키 작가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게 아니요. 그 포춘쿠키 안에 들어가는 문구들을 작성하는 직업인데 좀 최대한 짧고 간결하면서도 감동적인 멘트를 잘 쓰는 게 포인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어 실력은 기본이고 한 달에 200개 정도의 문장을 작업해야 한다고 하는데 혹시 포춘쿠키 작가 연봉이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으세요? 글쎄요, 그 일로만 오는 거 뭐 한 네네. 3천만 원, 4천만 원 이 정도 제가 꽤 많이 부른 거긴 한데 그런가요? 한 화로 한 5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오, 정도라고 네. 합니다. 9천만 원이요? 네, 엄청나죠. 뭐 이게 창작의 전직을 좀 생각해봐야 되는. 그쵸. 저도 한번 네. 글 쓰는 직업이니까 근데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창작의 고통은 있겠지만 좀 많이 부럽긴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일에 대한 태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뉴스핌이 지난달 15일부터 20일까지 2030 세대 1,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업체 리서치에 의뢰한 결과인데요. 일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고 답한 비율이 71.5%이고 엔잡러로 살아갈 예정인 비율도 59.7%로 절반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10명 중 6명 정도는 앞으로 여러 직업을 갖겠다는 얘기인데 평생 직장이 사실 요즘은 사라졌잖아요. 좀 자연스럽게 엔잡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분위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현재 하고 있는 소득 활동의 개수는 한 개가 일단 74.1%로 가장 높았는데요. 두 개가 21.8%, 세 개 이상이 4.1%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걸 보면 엔잡러를 선택한 이유로는 안정적인 소득이 56.2%로 가장 높았고요. 자유로운 일과 생활이 23.1%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 대부분 현재는 한 가지 소득 활동만 하고 있지만 향후 더 많은 소득을 위해 엔잡을 가지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돈 때문만이 아니라 이유를 살펴보면 좀 자유로운 일과 생활을 위해 엔잡을 선택한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저는 좀 이 부분에 눈길이 가는데 혹시 교수님, 박사님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엔잡이라고 하는 그 컨셉이 네네. 우리 사회에서 바뀌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보통 엔잡이다 여러 개의 직업을 한다라고 하면 보통은 약간 생계형이라고 하는 느낌이 과거에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현재 직업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저녁에 네. 다른 잡을 이렇게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 저희 서베이에서 이제 10명 중에 6명 정도는 미래에 내가 엔잡으로 살아갈 것 같다라고 네, 맞습니다. 응답을 해서 저희도 좀 한번 분석을 해봤었는데 가구 소득이나 개인 소득에 관계가 없이 때로는 학력에 관계가 없이
미래에는 엔잡러로 내가 살아가고 싶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네네. 상당히 많아서 아 이게 단순하게 경제적이고 혹은 생계형의 엔잡러에서 이제는 하나의 어떤 노동시장의 형태로서 그냥 다양한 소득 활동 혹은 좀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서 엔잡을 선택하는 그런 경향성들이 발견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저도 제가 잘 아는 어떤 그 청년을 만났는데 그 사실은 이제 간호사이면서 보험 판매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냥 대리기사도 나가고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혹시 뭐 무슨 빚을 졌냐 뭐 이제 이런 제가 이런 얘기를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쉽지 않을 텐데. 근데 그냥 네. 본인이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젊을 때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네. 이게 세대 차이인가 제가 약간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좀 이런 그 엔잡에 대한 생각들이 바뀌고 있다라는 건 보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엔잡을 띄고 계신 그러니까 2개 네네. 이상의 직업을 띄고 계신 분들은 대체로는 특수고용 형태에 종사하거나 비정규직인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성향이 있지만 미래는 나도 엔잡러가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제 일에 대한 태도에서 경제적인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제 이런 그 부분이 그 맨 처음에 그 저희 나왔었는데요. 네네. 그리고 또 엔잡러 선택 이유도 안정적인 소득이 이제 제일 높았는데 네. 아마 이 부분은 저희가 1회 때도 잠깐 커버를 했었는데 삶에서 어떤 것이 제일 의미가 있냐라고 했을 때 경제적인 여건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던 그 부분이 여전히 조금 이렇게 일관적인 그 결과가 나오는 것 같고 또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여전히 어떤 엔잡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자유로운 일과 생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본인의 어떤 기대 그 수입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 조금 경제 활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 같은 것들 네. 그러니까 현재 소득의 어떤 약간의 불만족 같은 것들 그쵸. 이런 것들도 좀 다른 한편으로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좀 뻔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네. 이 직업이 실제로 우리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어떤 이제 직업을 통해서 이제 무엇을 이제 우리가 요구하느냐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은 첫 번째는 소득입니다. 이제 소득을 창출을 하는데 이 소득 자체가 이제 안정적인 소득을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뻔한 이야기인데 자아실현. 자아실현이죠. 이게 이제 자아실현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고용 기간이 굉장히 길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구조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저는 이제 우리 사회가 그 과거와 대비했었을 때 현격히 그 구조가 전환된 시점을 IMF 외환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고용 구조가 이제 고용 구조 자체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명예퇴직이나 그러니까 명퇴 요게 사실은 이제 도입이 됐고 이제 일반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조금 약화됐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뭐 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일반화되는 경향이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 청년들은 이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지만 과거에 살았었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조가 바뀌고 나서 이제는 과거보다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제 뭐 고용 구조를 탄력적으로 할 수 있지만은 이제 고용을 받고 있는 우리 청년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불안하죠. 그렇기 때문에 직업 자체가 앞서 얘기했었던 자아실현의 도구로서 잘 작동할 것인가. 생각보다 네. 그 긴 시간을 근로해야지 이렇게 네. 내가 여기에 전문성도 충분히 쌓이고 할 건데 그 부분이 이제 부족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설문조사 자체는 그런 것 같아요. 왜 엔잡일까라고 하면은 이 직업을 통해서 지금은 자아실현 쪽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제한되는 부분이 있는데 또 소득 또한 굉장히 좀 불안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부족한 나의 소득 부분을 원잡으로는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엔잡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세대잖아요. 이 청년들이 우리 네네. 다음 세대를 이끌고 나갈 이 분들인데 이 실제로 이분들이 조금은 더
이 고용의 불안 이런 것들이 좀 해소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시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자아 실현 말씀 주셨는데 보면은 이게 원잡이었다가 N잡이었다가 다시 원잡이었다가 이렇게 반복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유튜브를 하다가 이제 유튜브가 좀 잘 되고 적성에도 맞고 그런 것 같으면 유튜버로 아예 전향을 하면서 다시 원잡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또 관심 있는 사업이나 이런 거 시작하면서 네, 또 유튜브랑 자기 뭐 사업 차리는 거 이제 공개하면서 그렇게 N잡하다가 또 아예 사업 쪽으로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유튜브로 성공하기가 쉽진 않은데요, 그렇죠? 그렇긴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일하는 시간과 수입에 대한 의견입니다. 자, 현재와 같이 일하고 똑같은 소득을 얻는다가 47.2%이고요.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은 소득을 얻는다가 43.3%로 비슷한 수준인데요. 이에 반해서 더 적게 일하고 더 적은 소득을 얻는다는 9.5% 수준입니다. 저는 이게 조금 의아했던 게 워라밸을 추구하는 MZ세대답지 않게 생각보다 적게 일하고 적은 소득을 얻는다는 응답자가 상당히 낮아서 놀랐는데요. 좀 최근에 주사일제에 대한 논의도 많이 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지 네,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일 생활 균형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지만 네. 사실 저희 서베이에서 계속 중요하게 나오는 거는 경제적 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안정적인 소득 그리고 기대 소득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일관되게 조금 더 일하고 소득을 일단 경제적인 여건을 좀 네. 확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응답이 좀 일관적으로 높게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더 적게 일하고 더 적은 소득을 얻는다가 9.5%인데 흥미로운 거는 네. 기혼자는 한 3%밖에 없습니다. 아, 반면에 비혼, 나 결혼 안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15%가 더 적게 일하고 더 적게 벌겠다라고 응답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족을 생각을 하고 가족을 꾸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소득에 대한 압박이 좀 있는 것 같고 네. 이런 것에 나는 구애받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 그냥 결혼 안 하고 적은 소득으로 나 그냥 살래 라고 생각하는 층이 더 적게 일하고 더 적은 소득을 얻는다에 응답하신 것으로 지금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조금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네. 이제 교수님 의견과 거의 같습니다. 사실 이 우리 MZ 세대들, 이제 2030 세대들이 워라밸을 추구하는 경향을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이제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워라밸을 추구하면서 사실은 그 지향점을 자세히 들어보면은 적게 일하면서 더 많이 버는 걸 원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최고의 맞습니다. 상황.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직장 생활을 해봤으면은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응답을 한 것 같아요. 꿈과 현실의 괴리를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적게 일하고 많이 벌고 싶죠 누구나. 그게 그러게요. 힘들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투자 네. 같은 것들 우리가 지난 첫 번째 방송 때 이야기했습니다만 뭐 네. 투자나 디지털 뭐 코인이나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는 것도 네. 예, 어떻게 보면 그 꿈과 현실의 괴리 뭐 이런 것들의 영향이 좀 있겠네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저처럼 상패가 되면 꿈이 무너지고 또 현실에서 네. 열심히 살다가 또 엔잡러로. 다시 이러다 나중에 제가 투자자가 될 수. 네. 다음은 4대 보험 가입 비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대 보험 비율은 가입자가 71.4%로 비가입자 28.6%보다 43% 가까이 높았는데요. 교수님, 이 중에 영세 자영업자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의 비가입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마 자료 화면이 그 다음에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실제 이 수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 중에 25%의 청년이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거는 사실 이제 제가 제 전문 영역이기도 한데 굉장히 심각한 그쵸. 이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노후도 굉장히 길게 보낼 텐데 국민연금에 가입이 안 돼 있다든지 혹은 자기가 실업을 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는
일하고 있는데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심각한 이슈라서 저는 굉장히 눈여겨본 결과인데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상용직 같은 경우, 정규직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이 다 4대 보험이 가입되어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특히 이제 자영업자 같은 경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인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거의 60%가 넘는 분들이 지금 가입이 안 돼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 자영업자뿐만이 아니라 비정규직 같은 경우도 거의 50% 정도 혹은 그 내외가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 정도의 청년이 노동시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지금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때로는 무조건 고용주만을 뭐라고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제 제가 때로는 현장에서 만나보면은 나는 그냥 현금 받고 일하고 싶어요. 저는 4대 보험 가입하고 싶지 않아요. 뭐 이런 우리 그런 이제 노동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법적으로 일하면 4대 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실에는 그게 가입되고 있지 않다. 특수고용 같은 경우는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78%가 네. 가입이 안 돼 있다고 지금 나오고 있어서 사실 굉장히 우려스러운 수치고 또 이게 흥미로운 것이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안정된 직업을 가질수록 4대 보험에 더 많이 가입되어 있고 네. 그리고 학력이 낮고 소득이 낮고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더 불안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을수록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4대 보험은 사실은 국가의 복지로서 네. 오히려 이렇게 취약한 사람들에게 안정성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취약한 사람일수록 4대 보험에 배제돼 있다는 사실은 사실은 이건 굉장히 우려스러운 결과이고 조금 정부가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보면서 들었습니다. 네, 저도 네. 사실 이제 전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이게 4대 보험이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 고용보험 이 네 가지이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다 가입을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입을 제외해 줄 수 있는 게 이제 1개월 미만의 일용 근로자나 그리고 1개월 동안 60시간 미만의 시간제 근로자는 뭐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런 조항을 봤었어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로자가 1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은 가입 대상인데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은 가입 대상에서 또 제외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다 있겠는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이 4대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취약자에 대한 복지적인 혜택인 것인데 이게 사실은 취약자가 배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우리 설문조사 내용에서 네. 살펴보니까 네. 저는 지금 연령을 좀 주목해 봤습니다. 네. 연령을 주목해 보니 19에서 24세까지는 네. 48.3%가 가입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25세에서 29세까지는 29.2%, 그리고 30에서 34세까지는 14.5%.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더 저연령층일수록 4대 보험이 안 되는 직업을 갖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니까 사실은 취약자 보호가 안 되는 그런 거죠. 사실은 4대 보험이 사실은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특히 산재 이거는 정말로 어떤 중대재해 같은 것이 발생했었을 때 뭐 우리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뭐 낌 사고, 절단 사고 이런 것도 있고 네.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는 게 감정 노동 이런 것들도 사실은 사람의 생명을 잃게끔 만드는 그런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이런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 혹시나 어떤 뭐 중대재해든 아주 작은 재해든 재해가 발생했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내가 이로 인해서 또 어떤 고용에서 이렇게 실업을 했었을 때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배려받아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더 젊은 어린 사람일수록 배제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취약자들을 위한 제도인데 취약자들이 정작 보호를 못 받는다는 그렇죠. 게 되게 아이러니하네요. 다음으로는 취업 시 가장 고려하는 것과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아무래도 뭐
대부분 예상하셨듯이 첫 번째가 급여로 63.7%이고요. 다음으로는 적성과 흥미가 35.2%, 고용의 안정성이 27.6% 등 순이었습니다. 생각보다 고려 대상의 고용의 안정성이 높지 않은데요. 실제 직장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급여가 30.1%, 고용의 안정성이 27%, 적정한 근무 시간이 25.8%를 차지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어떻게 봐야? 네, 이게 요 설문조사를 보면서 네. 바로 들었던 게 우리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었던 직업이란 안정적인 소득 창출과 자아 실현의 도구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우리 사회 구조 전체를 살펴보면은 우리 모든 노동자들은 고용이 모두가 동일하게 안정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통계를 좀 살펴봤는데 전체 경제활동 인구에서 41% 정도가 비정규직이라는 조사를 봤어요. 2023년 통계청 자료를 네. 봤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59%가 정규직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비정규직에는 누가 포함이 되는가를 봤더니 뭐 한시적 근로자, 기간제 있잖아요. 그리고 시간제 근로 이런 분들이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 이런 분들이 사실은 정규직에 비해서 급여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특히 이제 지금 우리가 관심이 있는 저연령층인 이제 2030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직업을 구할 때 보면 굉장히 그 공고문에 보면 깜짝 놀랄 게 있어요. 신규 직원을 채용을 하는데 이제 그 경력직 이제 우대 이런 게 있어요. 뭔가 적어야 돼요. 그래서 네. 혹은 이제 면접을 보러 가면 자네 무엇을 해봤나 네. 이렇게 물어보면은 경력 같은 신이. 네 그렇죠 그냥 알바만 했습니다. 보다는 제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서 가능성을 보여줘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경력을 요구하고 있어요. 경력을 요구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경력을 쌓기 위해서 쉽게 고용될 수 있는 게 비정규직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사회 구조가 조금은 더 이런 경력을 요구하는 이런 구조 하에서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제 조금은 더 적은 급여를 받고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러니까 이들이 무엇을 생각하겠어요? 자아 실현보다 급여죠. 내가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급여가 사실은 원칙인데 일은 비슷하게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비정규직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가 좀 정말로 이렇게 좀 여실하게 느끼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인생에 누구나 다 처음이 있는데 경력직만 뽑으면 경력이 없는 청년들은 어떻게 진입을 하는지 저도 말씀하신 그 문제 제기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고요. 이게 사실 또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과거에는 고용의 안정성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네. 그래서 소위 많은 사람들이 다 공무원 되려고 한다. 아니면 뭐 공기업에 가려고 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그 공무원 시험의 인기가 시들고 있다 이런 뉴스 기사들이 맞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 서베이에서도 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고용의 안정성이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밀리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게 되고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역시 급여. 그래서 일단 불안정성의 부분보다는 어떤 직업의 어떤 안정성 부분보다는 급여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적성과 흥미 이런 네.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조금 더 아마 그 내용들을 저희가 좀 쪼개서 네. 보면은 흥미롭게도 특히 그 고학력자들은 적성과 흥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력이 높을수록 뭐 대학원을 졸업하신 분들은 거의 50%가 넘게 적성과 흥미가 나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반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은 29%만이 그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반면에 우리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은 직장 내 분위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직장 내 분위기가 어떤지가 나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한 30%였던 반면에 또 이제 고학력자 같은 경우는 12%로 이게 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서 아무래도 이제 학력을 더 많이 배우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어떤 기대, 네. 뭐 이런 그걸 하고 싶다라고 네. 하는 아주 자아실현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기대들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좀 그렇게 달라지는 게 되게 흥미로운 결과인 것 같네요. 네. 이제 아무래도 2030 세대다 보니까 이직에 대한 관심도도 높은데요. 기회가 있다면 이직 의향이 있다는 비율이 73.5%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나의 주된 업무를 하기에 나의 기술이나 지식 수준은 충분하다가 67.5%, 업무를 통해 전문성과 숙련도가 증가하고 있다가 64.7% 순으로 높게 나타났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 기자님 어떻게 이직하시고 싶은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농담입니다. 저는 예. 저희 회사 사랑합니다. 네, 그렇지. 예, 저도 전 직장에 있을 때 굉장히 네. 제 직장을 사랑한다고 얘기했던 기억이 갑자기 나는데, 저도 뭐 이직을 몇 번 해서 지금이 이제 제 경력에서 4번째 직장인데, 그런데 사실 이제 이 이직할 기회가 있으면 이직하겠다라는 비중이 이렇게 높은 것은 우리 방금 전에 얘기했던 고용의 안정성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 네. 아마 이직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우리 방금 전에 우리 이야기했을 때 나왔던 것처럼 급여가 더 높은가, 적성과 흥미가 맞는가, 또 이제 학력에 따라서는 직장 문화가 어떤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이직할 기회가 있으면 이직하겠다, 아마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것 같고, 저 유급 노동에 관한 이제 다른 의견들도 저희가 좀 조사를 했는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대학에서 일하다 보니까 네. 그 대학에서 받은 교육이 업무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 응답에서 60%밖에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이 대학이 좀 더 분발해야 되겠구나. 대학이 가르치는 내용이 현장에서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다고 응답한 게 거의 40%니까요. 저는 심지어 이걸 약간 문과생과 이과생 나누어서도 한번 봤거든요. 네네. 혹시 이과생들은 조금 더 만족도가 높고 문과생들은 좀 낮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어서 그쵸. 데이터를 한번 분석을 네네. 해봤는데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문과 이과에서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던 것도 저 개인적으로 좀 흥미로운 거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눈여겨봤던 건 이제 비수도권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다가 상당히 높게 나왔고 서울 경기권도 꽤 높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여건만 좀 마련이 되면 비수도권에서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비중이 꽤 높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정부에서 눈여겨보고 저희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해서 어떤 청년들이 이렇게 관심이 있는지, 네. 뭘 해줘야 되는지를 좀 이렇게 연구를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네. 이게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네. 사실 이제 이게 직업과 관련해서는 직무 열망 혹은 직무 격차라는 개념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관련된 연구를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 그때 공부를 해봤는데, 보면은 우리가 내가 원하는 일이 있고, 난 이게 하고 싶어라고 하는, 근데 이제 실제 내가 해야 되는 일과 실제로 우리 직업에서 내가 하는 일 이렇게 있으면 요 격차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이게 크면 클수록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네. 낮을 수 있습니다. 네,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낮아질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조직에서 업무의 숙련도가 높아지면은, 네. 그래서 전문성이 높아지면은, 네네. 이제 뭐 그래서 지금은 기자님 오신 지 얼마나 됐나요? 기자가 되신지. 저는 이제 3년 차 3년 정도. 차. 네, 제가 재작년 8월에 여기 입사해서요. 네. 네, 11월에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해서 이제 가령은 지금보다 앞으로 한 10년 후 이렇게 뉴스핌에 계속 있으면은 전문성이 훨씬 더 부장님 수준의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네. 하면은 지금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더 많이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내가 원하는 일을 할 확률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직무 열망은 있지만은 실제로 직무의 격차가 굉장히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2030 세대들은 네. 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 격차는 분명히 줄어드는데, 네.
사실 이제 이 직무 만족도가 높아야지 네. 내 이 조직에 몰입을 하고 네, 그쵸. 내 이 조직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고 네. 이게 가능한데 사실 지금은 그게 좀 격차가 있는 거죠. 근데 젊은 사람일수록 그런 거죠. 결국 제가 계속 요 주제로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직업이 사실은 돈을 버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자아실현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 자아실현을 위해서 네. 본인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조직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이제 나에게 주어진 일과 그 다음에 내가 그 원하는 일, 요 사이에 하고 이 싶은 일. 직무 네. 격차를 줄이는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 그게 잘 안 되면 이직을 하겠죠. 그쵸.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니까. 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결국 가서 후회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아, 교수님 같은 경우는 성공하신 케이스고. 과연 그럴까요? 네. 근데 어려울 것 같네요. 회사 내에서 이제 회사에서 명령하는 일과 내가 하고 싶은 일 사이에 그 간극을 줄인다는 게 어쨌든 양쪽 그렇죠. 다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네. 현실적으로 그게 조금은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직장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네네. 아까 어떤 직장 문화에 대한 것도 우리 청년들이 많이 응답을 해주셨는데 직장에 조금 더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문화가 있어야 네. 일단은 본인이 어떤 부분에서 더 요구를 하고 어떤 부분이 좀 더 개선돼야 만족하고 뭐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직장 내 어떤 직무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거는 기업뿐만이 아니라 사실 정부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네. 좀 함께 다 같이 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은 창의성에 대한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뭐 엔잡 아까 살펴봤는데 창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에 대한 2030 세대 관심 및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창의성이 인정받는 사회이다에 동의하는 비율은 36.1%, 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추구하는 편이다는 52%로 나타났습니다. 이거 보면 대부분 나는 그러니까 한 2명 중에 1명은 나는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가 창의성을 인정해주지 않는 사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나는 창의적인데 창의성이 이 인정받는 세상이- 사회는 아니야. 네, 이 그래서 세상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 그러게요. 그래서 내가 내 창의성을 발휘하고 싶어도 괜히 발휘했다가 뭐 어차피 인정도 안 받고 너 왜 너 혼자 튀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냥 나는 내 창의성을 접어야 되겠다. 네. 아니면은 직장에서는 그냥 접었다가 저녁에 유튜브나 다른 엔잡으로 내 창의성을 그치. 발휘하겠다. 네. 라고 하는 이제 사람들이 있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그 해석이 저는 굉장히 동의가 되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비슷한 조사를 2018년도에 했었을 때는 창의성이 인정받는 사회다라는 게 25%였는데 네. 그거보다 조금 증가해서 물론 비교 가능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네.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 10% 정도. 네, 10% 정도 좀 증가했고 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추구하는 편이다라는 것은 그때와 지금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흥미로웠던 것은 교육 수준이 올라갈수록 창의성을 인정받는 사회다라거나 내가 창의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응답이 높아졌을까요? 낮아졌을까요?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아. 사실은 교육을 더 받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가 매일 얘기하는 뭐 디지털 시대, 이럴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창의성인데, 네.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육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건데,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일수록 난 창의적이지 않아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이거는 조금 한번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저는 이 창의성이라는 말이 사실은 이 사회를 이끌고 나가는 주도하는 힘이라고 맞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어젯밤에 네. 그 이제 몇 개 막 검색을 해봤어요. 네. 검색을 해보는데 이제 저는 이제 2아이의 아빠거든요. 그래서 이제 5살, 9살 이렇게
한 살 더 먹었구나. 네, 64년입니다. 시간이 바뀌었으니까. 6살, 네. 10살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해줘야 될 때 적혀 있는 글들을 보면은 창의성 교육 뭐 이런 말들이 있는 거예요. 창의성을 교육을 한단 말이야? 하면서 어떤 놀이를 해야 된다. 네. 어떤 공부를 어떤 학원 우리 학원에서는 창의성을 교육합니다. 네. 그래서 과연 그런 건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창의성은 누구한테 배울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이게 스스로 발견할 수도 있는 거고 좀 타고난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조금은 좀 우리 사회는 약간 뭔가 이걸 산업화시키는 그런 경향은 없잖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결국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창의성이 우리 설문조사의 결과 내용에 보면은 나는 창의적이지만 이 사회가 인정해주지 않아. 네. 그래서 사실 요 내용을 보면서 어떤 걸까 고민을 해본 결과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결국에는 그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 1만 시간의 법칙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네. 있어요. 한 10년 정도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만큼 노력을 했을까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의심을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은 분명히 창의적인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연구직에 종사를 하기 때문에 네. 창의성이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진들을 이렇게 받으면은 이야기를 하면 너무 창의적이에요. 너무 창의적이고 다들 너무 똑똑해요. 다들 막 석사, 박사 다 그러니까. 그런데 불만이 많아요. 내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데 왜 안 받아주지? 근데 제가 이제 연구 책임을 굉장히 많이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봤었을 때 창의성이 인정받는 사회가 아니군요. 그분들이 볼 때. 예, 그런데 이분들이 네. 아이디어는 있는데 뭐를 못하냐면은 정말 우리 사회에서 용인될 수 있는 형태로 표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창의성이 네. 배울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납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창의성이 인정받는 사회가 아니라 창의성을 잘 이해시키지 못하는 그런 문제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2030 세대들은 네. 충분히 창의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의성도 중요하지만 그 창의성을 이제 사람들한테 납득시키고 설득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다는 네.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그 어렵죠. 사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 혼자 어떤 이렇게 뾰족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이제 이거를 어디에 쓰는 거다라고 하는 걸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런 교육들을 좀 약하지 않나 우리가 막 나의 것을 뾰족하게 만드는 거는 열심히 교육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함께 이렇게 쉐어하고 납득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좀 대학에서도 교육을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좀 드네요. 네. 사실 저도 가끔 기사 아이템을 취재하다가 그래도 조금 이거는 신선한데 이건 재밌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제보를 듣는데 뭐 그런 피드백도 와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쓸 건데 그걸 어떻게 납득시킬 건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거기서 턱 막혀요. 네. 참 사실은 납득을 시켜야 독자분들도 이해가 가고 그 당사자들도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이 어렵더라고요. 네, 네네. 저도 동의하는 게 결국 제가 1만 시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충분히 자기의 직업을 그 일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고민을 1만 시간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네. 그만큼 많이 고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실제로 사회에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창의적인 게 이렇게 제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은 이게 너무 필요한데 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은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이긴 한데 네네. 그러면은 그게 우리 사회에서는 어떻게 지금 제도화가 되어 있고 그러면은 정말 어려운 얘기지만 그럼 법을
몇 조 몇 항을 바꿔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연결을 시킬 수 사회에서 실제로 우리 막 정치권이나 뭐 대통령이나 뭐 관심 가질 만한 네. 그들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맞습니다. 2030들은 충분히 창의적입니다. 네. 표현하는 방법을 네. 조금 더 공부를 한다면 물론 기성세대도 바뀌어야 됩니다. 창의적인 인재를 네. 필요로 한다고 하면서 막상 창의적 인재를 보내면 시키는 일만 잘하는 사람을 복사시키고 뭐 이런 문화는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창의성을 시도를 했다가 아이템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높았는데요. 23.6%를 차지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창의성은 있는데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19.5%, 다음이 이제 주변 인식 15.2%, 과중한 업무와 시간 부족 10.6%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부분들하고 몇 가지 좀 겹치면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네. 다음 슬라이드 이제 아마 그 보시면 나오실 텐데요. 사실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높았다는 사실은 사실 이거 그 과거에도 비슷하게 저게 제일 특히 청년층에서는 저게 제일 높게 나오는데 왜 그럴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너무나 많은 기대와 지원 속에 그 10대를 보내고 대학까지 왔다가 이제 창의성을 발휘하고 특히 이제 뭐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실패했을 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실패를 했을 때 어떤 지금까지 자기를 믿고 지원을 해준 가족에 대한 미안함. 맞습니다. 그게 일단 제가 그 인터뷰를 해보면 청년들이 그것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20대 때 실패를 했을 때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기가 어렵지 않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직장에 바로 가는 건 괜찮지만 만약에 내가 뭔가를 실패하고 혹시라도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내가 처음 직장에 원서를 넣었을 때 과연 나를 받아줄까? 그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냥 내가 혹시 무슨 굉장히 창의적이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창업을 할 바에는 아니면 내가 뭔가를 막 직장 내에서 새로운 거를 시도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안정적으로 일단은 가자라고 하는 마음이 좀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있는 주변 인식하고도 조금 연계가 저는 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한번 곱씹어 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이 실패 이야기를 저의 케이스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도 연구를 하시는 직업이고 학생을 이렇게 키우면서도 이제 교육을 하면서도 그 연구를 하는 업무를 하시고 저는 연구만 합니다. 이제 저의 고객 대상은 사실 이제 언론사도 아니고 중앙부처, 정부부처입니다. 많은 창의적인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 인식을 무언가를 하고 이제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해 적절한 대안을 항상 제시하도록 요구받고 있어요. 사실 이게 2030 세대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저는 유명하지 않은 박사지만 어찌됐든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굉장히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제 이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이제 최근 연구 중에 저는 이제 뭐 금리 연구, 그 다음에 저출산 연구, 부동산 세금 연구 요런 게 최근에 또 혹은 제가 그 갭 투자나 역전세, 전세 사기 이런 연구도 했었어요. 이런 연구를 했었을 때 제 연구실에 제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협박성 전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그러면은 이렇게 두려워요.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가 이런 갭 투자 연구를 했었을 때에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집주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출산 연구를 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결국에는 조금은 더 안정적인 주거를 하면서 더 출산하기 좋은 이런 환경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저렴한 주택에 대한 공급을 얘기했더니 거기에 반대 입장인 사람들이 저한테 굉장히 불만을 토로했었습니다. 공개적으로도 나쁘게 얘기하기도 하고 했어요. 사실 이런 경험이 굉장히 저는 내가 이 사회에 던진 메시지가 혹시나 실패한 건가? 실수한 건가? 이런 두려움이 있고 네. 사실은 제가 무언가를 할 때 굉장히 좀 이렇게 위축되게 하는 그런 그럴 부분이 것 있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저같이 이제 제가 연구하는 사람인데 연구 분야가 뚜렷한 어떤 이러한 사람들도 이렇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2030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 부분이 문제라고. 특히나 이제 유튜브는 또 다른 도전이잖아요. 저는 어젯밤에 네. 축구를 보고 2시에 자서 5시에 일어나서 네. 이렇게 서울로 올라오는데 그 3시간 동안 자면서 네. 오늘 방송이 얼마나 두렵고 그랬었는지 큰 개가 네. 와서 저를 무는 꿈을 꿨거든요. 아.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실패에 대해서 실패할 수 있다. 조금 더 힘내자. 그런 얘기 하고 싶습니다. 네. 이거 참 오늘의 한마디로 해도 될 정도로 맞습니다.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다음 조사 결과에도 조금 이어지는데요. 이제 창업할 의향이 있고 실제로 창업을 시도한 경우는 8.3%에 그쳤고요. 창업 의향은 있지만 창업을 시도하지 않은 경우는 46.3%로 거의 절반 가까이 나왔습니다. 한편 창업 의향이 없다는 45.5%로 창업을 시도하지 않은 경우와 비슷하게 나타났는데요. 이제 창업을 고려하거나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기여한 요인으로는 생계 유지가 67.9%, 창업 아이템에 대한 확신 63.5%, 관련 지식과 경험이 60.1%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 결과랑 결국 다 이어지는 것 같죠. 네, 그런 네. 것 같습니다. 일단 창업은 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좋은 직장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은데 네. 좋은 직장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사회다. 아, 안정된 네. 직장을 우리 부모님들도 그러시죠. 우리 아이가 안정된 직장에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안정된 직장이 될 수도 있는 기업을 창업하는 것은 별로 원하지 않는 약간 그런 네. 부분들이 있고, 근데 사실은 좋은 고용주가 없으면 좋은 일자리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 창업은 특히 더 중요하고, 저희는 사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어떤 격차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기 네. 때문에 굉장히 지식이나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청년들의 창업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의향도 있고 창업을 했다는 네. 사람이 이제 8%밖에 없고, 또 오히려 더 주목하는 것은 의향은 있는데 창업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층이 그쵸. 거의 한 지금 40%가 넘고 네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은 그 층이 창업을 왜 창업을 안 할까? 의향이 있는데, 그리고 그 의향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어떤 정책이 필요할 것인가? 이런 것에 사실 저희가 좀 정책적인 초점을 네. 조금 더 맞춰서 논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보통 이제 창업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기회형 창업과 생계형 창업으로 좀 구분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기회형 창업은 내 아이템이 아주 좋아서 네. 창업을 하겠다는 게 이제 기회형 창업이고, 생계형 창업은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내가 어디에서도 직장을 좀 못 얻을 것 같아서, 하지만 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계를 위해서 내가 창업할래가 이제 생계형 창업인데, 대한민국은 전통적으로 생계형 창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국가이고 기회형 창업의 비중이 상당히 낮은 국가인데, 네. 특히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생계형 창업이 올라가고, 그래도 청년 시기가 기회형 창업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라서 이 청년의 창업에 관련돼서 사실 지난 한 5년 동안 굉장히 많은 정책이 도입되고 여건도 좋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사실 굉장히 지금 노동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적극 동의하고요. 네. 적극 동의하고 사실 이제 어떤 정책적인 어떤 부분에서 네. 조금은 더 창업을 할 수 있고 그 창업이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체계 마련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적극 동의하고요. 저는 이제 좀 개인의 차원에서 네.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사실은 이제 물론 이게 정책을 통한 어떤 창업에 대한 이 환경이 조성이 안 된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이 개인이 느끼게 되는 거는 실패를 할 것 같다라고 하는 실패에 그 대한 두려움. 두려움, 네. 앞선 이야기와도 비슷한데요. 옛날에 제가 지금은 종영했는데 백종원의 골목식당 네. 네. 이걸 봤어요. 이걸 보면서 사실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의욕적으로 이렇게 창업을 해서 막 하는데 이게 자기만의 세상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수요자의 니즈를 충족하지 네, 하지 수요 않. 없는 공급. 네, 그래서 장사가 안 돼라고 네.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정확히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백종원 선생님이 막 나타나서 막 뭐라 하시고 또 어떤 경우는 또 되게 네. 게으른 경우가 있어. 이제 생각만 되게 많이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하는데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시도를 한 사람들은 네. 이런 거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8% 정도였다고 실제로 뭐 창업을 한 경우가 그렇다라고 네네. 한다면은 이렇게 시도를 한 사람들은 그래도 알게 됐잖아요. 특히나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자기를 객관화해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나머지 경우 이제 의향은 있는데 창업을 하지 않은 46.3% 이런 경우들은 사실은 우리가 개선점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이제 좀 이렇게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희 와이프가 되게 좋아하는 방송인데 네. 나는 솔로. 너무 재밌죠. 예, 저는 잘 안 보는데 네. 와이프가 맨날 누구누구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요 방송이 끝나고 나서 저는 그런 방송이 있는지 몰랐는데 굉장히 어떤 분이 욕도 많이 먹고 그러다가 이제 그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이 방송을 통해서 자기를 객관화해서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사과하고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그 다음에 낯솔 사계? 거기에 또 출연을 해서 달라진 맞아요, 모습을 맞아요. 막 보여주고 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정책적인 네. 그 환경이 잘 주어지는 그 배경 하에서 조금은 더 도전할 수 있는 네. 그리고 도전을 했었을 때 그 실패가 결코 사장되지 않는 그러한 형태로 이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이 혁신은 한 100개를 시도하면 하나가 나올까 말까 그렇죠. 하고 99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실패가 아니라 그의 경험이 누적이 돼서 네. 누군가가 이거를 먹고 성공을 하거든요. 네. 사실 실패한 사람들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을 또 해주는 것도 네. 저는 이 미래 혁신적인 창업가가 나타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실패에 대한 경험을 사실 두려워하는 이유 같은 것들도 좀 지원이 많이 된다면 많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자, 다음으로는 정책에 관련된 의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030 세대의 복지 확대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경우는 74.5%이고요. 보수는 근속 연한보다 능력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경우가 74.4%로 나타나서 이제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만 세금을 더 내더라도 사회복지는 확대해야 한다에 대한 비율은 55.2%로 좀 다소 동의 수준이 낮았는데요. 좀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글쎄요, 일단은 이 복지가 확대되어야 된다.
대한 부분은 네. 찬성이 있지만 네, 그 세금에 뒷부분은 대한 부분은 역시 네.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네, 있는 것 네. 같고요. 다만 사실 55%는 되게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마 연령대가 더 높은 연령대였다면 저거보다 더 낮은 수치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거든요. 네, 네. 아무래도 사실 청년 세대가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시기는 또 아니기 때문에 저런 응답이 나왔을 수도 있고, 네, 네. 아니면 지금 사회복지에 대한 필요성을 더 느끼는 세대이기 때문에 저렇게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만, 뭐 또 저희가 주목하는 거는 이 갭이죠. 복지 네. 확대를 찬성하지만 세금이 나오자마자 이제 한 20%가 이렇게 줄어드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보이는 부분이고요. 대체로 이런 서베이에서 이렇게 보면 그러면 그 20%가 왜 줄었을까를 보면 나는 세금을 낼 여력이 없기 때문에 더 가진 사람이 더 내야 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진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이렇게 중간에 빠지는, 저기 한 20%에서 빠지는 분들이 그렇게 나오는 것 같기는 합니다. 뭐 나머지를 보면은 이제 연공서열제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보수를 받는 네. 것에 대한 것보다는 그냥 능력에 따라 지급해라. 물론 이것도 나이가 들수록 저거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청년의 시기는 당연히 생각하기에 좀 능력에 따라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하고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박사님께서 더 잘 설명해 주시겠지만 경제학적으로는 좀 부딪히는 부분도 없지는 않은데, 그냥 제 느낌으로는 청년들이 뭐라도 좀 해라. 우리 지금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뭐라도 좀 해라. 그래서 이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부의 어떤 개입이라든지 규제 완화라든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전반적으로 좀 높게 찬성하는 수치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보면서 사실 이제 복지 확대는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과, 하지만 내 돈을 쓸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죠. 네. 이게 사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이 세금을 낼 여력이 없다. 이거와 이제 같은 의미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설문조사가 아주 경제학적인 설문조사라고 생각을 해요. 또 제 네. 주전공이 재정학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요 주제로 이제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그 논쟁 중에 하나입니다. 정부가 이제 복지 지출을 하는 거죠. 네. 복지 지출을 했었을 때 이런 재정 확대가 과연 성장에 이렇게 영향을 미칠까? 그렇지 않다라는 주장이 되게 많아요. 학계에서는. 근데 실제로 주요국의 어떤 경험적인 분석을 해봤었을 때는 두 변수 간에는 음의 관계 이렇게 많이 밝혀져 있는데, 또 사실 주목할 만한 또 연구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경제가 이제 규모가 이렇게 커지면은 네. 또 써야 될 때가 많아집니다. 발견하게 돼요. 네. 우리 가령 아프리카에 어느 국가가 있고 미국이 있다라고 하면은 미국은 돈을 이렇게 버니까 우리는 저 분야도 해야겠다라고 하는 경제 규모에 맞춰서 시각이 좀 달라지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경제가 성장하면은 써야 되는 복지 분야도 커진다라고 하는 게 경제학에서 보통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역의 인과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 역의 인과성을 통제한 연구에서는 복지 지출은 경제 성장을 유도한다. 이런 결과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연구도 있어요. 제가 있었던 연구인데요. 네. 이제 재정 지출을 오히려 이렇게 줄였었을 때에 그 경제가 오히려 성장한다라는 비케인지안, 앞선 이야기는 좀 네. 비케인지안 효과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재정 건전화에 대한 네, 이제 네. 근거로 이렇게 되는데, 네. 이게 어떤 특정한 케이스에서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과도한 지출을, 우리가 돈이 없는데 네. 막 내가 월급이 막 100만 원인데 내가 막 지출을 막 120만 원, 130만 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140만 원, 150만 원 하면 내가 더 잘 살 거야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이런 경우에 좀 줄여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정부의 입장에서도 과도하게 재정을 지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좀 줄였었을 때에는 경제가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다. 당연히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문조사와 좀 연계해서 생각을 해볼 때는
사실 이게 정말 피 같은 세금입니다. 이 네. 세금은 정말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이 복지 지출이 사실 성장에 도움이 되는 조건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잘 여실히 공부를 하고 좀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필요한 부분이 있다. 네. 왕창! 청년들이 필요하다. 네. 왕창! 그렇게 하고 이 부분은 실제로 사회에 도움이 안 되는데 네. 관성에 의해서 계속 지출을 해왔다. 네. 과감한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그런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이야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때 있어서 이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장기적인 성장 구조를 이렇게 볼 때는 실제로 필요한 부분을 잘 발굴하는 거 그게 아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또 사무실로 전화가 온다고 과감하게 축소 영역은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네. 이 전화는 안 올 것 같긴 편집을 합니다. 해주세요. 저는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취재를 한번. 필요한 부분만 네. 말씀하셨습니다. 청년. 청년. 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개혁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연금, 교육, 노동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각각 65.6%, 63.9%, 66.7%로 대체로 한 65% 전후로 비슷한 수준의 동의 정도를 보였는데요. 그런데 현 정부의 개혁 추진이 순조롭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0%대로 낮은 동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연금 개혁이 35.3%, 교육 개혁이 31.7%, 노동 개혁이 33%대인데요. 왜 이렇게 낮은 좀 부정적인 견해가 나왔을까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일단 연금 개혁 같은 부분도 이제 세대 간의 어떤 형평성 문제라든지 실제로 세대 내의 형평성 문제도 사실은 좀 존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많은 청년들도 좀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 이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데, 이제 지금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현재 교육개혁 방향에 대해서 찬성하냐고 물었을 때 여기에서도 꽤 높은 찬성 방향이 나왔고, 노동개혁도 역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새로운 노동시장, 이제 유연화된, 조금은 더 유연화되면서도 나중에 등장합니다만, 유연하지만 조금 더 안정성을 좀 갖춘 그런 노동시장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견들이 뒷부분에 좀 나오긴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좀 찬성을 하지만, 지금 현재 이 3대 개혁이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네. 핵심적으로 하겠다고 했던 이 세 가지인데, 저희가 지금 잘 보시다시피 이제 의사 2,000명 증원 오늘 어제 막 나왔던 이제 큰 뉴스였는데, 그건 지금 여기 이 세 가지 개혁에 들어가지는 않고, 연금 개혁은 약간 지금 방향을 좀 잃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네. 교육 개혁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상대적으로 조금 청년들에게 와닿는 부분은 좀 적은 것 같아서, 노동 개혁도 69시간이라든지 이제 노동 시간이라든지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이제 여러 좀 논쟁이 있는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대로 지금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데 대한 의구심이 청년들이 네. 좀 많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응답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흥미로웠던 것은 현재 개혁이 잘하고 있다라고 응답이 가장 높았던 그 특별한 그 층이 대전, 세종, 충청권이 가장 높은 지지도를 세종. 현재 긍정적인 견해를 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거기에 이제 직접 이렇게 이 개혁을 추진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살거나 그런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셔서 좀 긍정적인가 이런 약간 합리적 의심이. 예, 합리적인 의심 맞나요? 하여튼 그런 생각도 그냥 이거를 보면서 잠깐 들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이 개혁 관련해서는 연금 개혁, 교육 개혁, 노동 개혁인데, 사실 이제 저는 요거를 네. 큰 틀에서는 우리 이 2030 세대들 그리고 우리 국가 전체를 봤었을 때 결국에는 이 큰 틀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는 떼놓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연금 문제는
지금 현재 사람이 굉장히 적게 태어나는 게 네. 이제 앞으로 한 세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나면은 지금 이 다음 세대가 현 세대의 지원을 못 받는 구조다라는 의미나 다름없어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사학연금이나 공무원연금과 같은 직영연금도 지금 현재 수준으로 계속 지속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제가 기사도 보고 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이 교육 문제도 사실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생각하면은 교육 대상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막 네. 개혁을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개혁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근데 되게 신기한 거는 역설적으로 이렇게 애들이 줄어드는데 교육비가 계속 올라가요. 사교육비가. 근데 또 제가 했었던 연구를 기초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교육비가 늘어나면 또 애를 안 낳아요. 이거 뭐지 악순환입니다 이거는 지금. 그리고 노동개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두 자체는 고용을 아니 이제 노동을 얼마나 유연화할 것인가. 네. 사실 그게 화두인 것 같아요. 아,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죠. 네. 그러니까 사용자 측이 있고 또 이제 노동자 측이 있는데 네. 2030 세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거는 내 이야기를 안 해주는 것 같아요. 내 말을 안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나한테만 불리한 거지? 내가 이렇게 사는데 그럼 나중에 내 월급의 뭐 몇 퍼센트를 떼서 이거 국민연금은 몇 퍼센트를 떼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러면 이 애를 낳아서 사교육비를 얼마나 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는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뭐 약간 이런 두려움감들이 맞습니다. 정말로 나한테 진짜 현실에 와닿는 불리한 이야기들이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많은 논의들이 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 치열하게 정부에서는 더 고민을 많이 하고 내놓는 답이겠지만은 조금은 더 우리 다음 세대들에 대한 네.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2030 2030 세대들의 눈높이에 맞춘 제도가 조금은 더 여실하다 그런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안 그래도 마침 이따 또 눈높이와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니까요. 다음으로는 경제 발전을 위해 중요한 요소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부정부패 척결이 74.8%로 가장 높은 요소로 꼽혔고요. 다음으로 연구 개발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68.4%, 교육제도의 개혁이 63.5%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해외 인력 유입은 46.4%로 중요도가 높지 않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 해외 인력 유입이 경제 발전에 조금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더 좀 부정적으로 꼽힌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일단은 해외 인력 같은 경우는 네. 이게 들어왔었을 때 네. 이들이 어떤 고용 형태를 갖게 되는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뭔가 싱크탱크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롤을 부여받았다라고 한다면은 네. 아마 경제 발전, 성장 이런 것과 관계가 높을 수 있는데 아마도 우리가 하기 싫은 좀 그런 일들을 좀 이렇게 대체하는 차원에서의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경제학자로서 네. 이 경제 발전, 경제 성장 이렇게 관련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했었을 때 사실 이제 좀 학술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근데 이제 경제 성장의 핵심 결정 요인으로 많이 이야기되는 게 좀 재미없는 얘기인데 뭐 법인세, 그다음에 인적 자본, 무역 개방, 그리고 뭐 인구 R&D 그리고 국가 청렴도가 들어가요. 네, 이런 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뭐 이런 지금 현재 여기 부정부패 척결 이게 경제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데 결국 이 국가의 청렴도라고 하는 것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렇게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다. 가령은 개발 초기에 있는 이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이제 뭐 정경유착 뭐 이런 것도 있고 실제로 좀 성장에 저해되는 요인들이 좀 있어요. 그게 이제 사실 이게 부정부패 뭐 이런 것들은 정당한 노력에 대한 그 대가가
보장되지 않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성장에는 사실상 도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쭉 내용을 보면은 그래요. 이게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성장 속도 자체가 좀 많이 느려졌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런가 보면은 경제 성장 그래프를 보면은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네. 꺾여 있습니다. 이렇게 컨케이브하게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성장 속도는 느려지게 돼요. 네. 왜냐면은 이게 그 성장률 자체가 분모분의 성장하는 전체 규모분의 뭐 이렇게 성장하는 분량이라고 했었을 때 네. 밑에 분모는 계속 커지는데 분자는 이렇게 일정한다 하더라도 이제 성장 속도는 그런 좀 이렇게 느려지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학술적으로는 캐치업 이펙트, 수렴 효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럼 이 성장 속도를 어떻게 하면은 좀 빠르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성장 속도가 느려지는 요거를 어떻게 하면은 올릴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경제학자들의 고민이 많았어요. 개발 초기에는 초등학교에 대한 취학률을 높이는 거 이래서 인적 자본분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 반열에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시차는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 설문 내용을 보면은 이제 교육 제도 개혁 이 부분이 63.5% 이렇게 해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어요. 조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경제 성장을 위한 실제 핵심은 이 이노베이션이 필요해요. 결국엔 R&D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저희 경제학에서는 요렇게 이제 성장 그래프가 점프를 해서 위로 올라간다라고 보통 설명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 우리 설문조사에도 나오지만 연구 개발에 대한 정부의 투자 이게 68.4%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부패 척결 다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실제로 R&D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저성장 국면에 들어 있었을 때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최근에 R&D 연구개발 그 예산이 좀 깎여서 지난해 예산 통과할 때 상당히 이슈들이 좀 됐었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 정부에서 조금 눈여겨볼 만한 청년들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정부의 투자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물론 이건 이제 인식이기 때문에 이게 곧 뭐 반드시 이제 해야 되는 뭐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청년들의 인식이 이렇다는 점들은 좀 기억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잘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 이제 행정학 분야에서는 이제 정부의 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부의 질이 국가 경제 발전에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연구들이 국제적인 연구들도 이제 많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부정부패가 많이 좋아진 거 아니야? 라고 많이 생각되고 실제로도 뭐 저는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그 부정부패나 이런 부분들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뭐 여전히 뭐 곳곳에 있는 어떤 낙하산의 문제라든지 어떤 뭐 지역에서의 어떤 개발에 관련된 이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종종 그 뭐 이렇게 스캔들처럼 나오는 언론을 통해서 청년들이 접하는 그런 것들이 경제 발전을 막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지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정부패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열심히 취재를 하고요. 그렇죠. 연구개발은 근데 이게 참 또 언론이 또 너무 취재를 열심히 하면 우리 사회 다 썩었어라고 더 생각을 하지만 드러내야죠. 드러내야지 깨끗해지죠.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고용난과 관련된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고용난의 1차적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의견이 60%로 가장 높았고요. 그 외 기업 18.1%, 청년 자신에게 있다가 12.5%, 학교가 6.7%, 가족이 2.7% 이 정도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살펴보면 그 정부의 책임이 60%라는 되게 월등히 크게 나타났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저는 너무 해석하기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이 정부 관계자가 이걸 보고 계시면 좀 억울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어떻게 보면
청년 정책이 한 20년 전에는 청년 정책이라는 말 자체가 거의 우리가 찾아보기가 어려웠었는데 네. 한 지난 10년 사이에 청년 정책이 어마어마하게 확장을 한 건 사실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정부에서 아까 우리 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아이들의 숫자는 줄고 있는데 오히려 경쟁은 더 심화되고 있고 네. 그리고 부모들은 사교육비를 더 써야 하는 현상. 그래서 과거보다 더 많이 투자를 받아서 더 열심히 해서 나왔는데 좋은 일자리가 뭔가 줄어들고 있다는 이 느낌. 뭔가 뭐 의사 정도나 혹은 뭐 공직이나 아니면 변호사 정도로 가지 않으면 내 미래가 항상 불투명하게 생각하는 그 다수의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구조적인 변화 같은 것들이 지금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네.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정부가 더 능동적으로 뭔가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뭐 부모님들이 사실 이 거대한 어떤 경제 구조의 변화, 산업 구조의 변화를 뭐 인지해서 너는 이런 걸 해야 되라 혹은 개인들 학생들이 그걸 대처하기는 사실 좀 쉽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 조금 더 이 정부에 대한 책임을 더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이 뭔가의 이 불안정성 누구에게 사실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뭔가 헌신을 많이 하셨는데 부모님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나도 그냥 최소한 뭐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뭐 이제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더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 해석에 대해서는. 박사님 어떠세요? 아까 사교육비 말씀하시니까 조용히 한숨을 네. 쉬시던데. 맞습니다. 이게 청년 고용난 네. 이게 사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정부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정책을 해달라라고 하는 요구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복잡한 부분인데 사실은 실업의 문제 자체는 각자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케바케인데 근데 이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청년은 주로 피고용자 입장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앞서 계속 했었던 부분이지만은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곳에 취업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더 어리면 어릴수록 우리가 그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때 직면하게 되는 문제가 우리 2030 그러니까 청년들이 직면하게 되는 게 바로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최저시급 문제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정부한테 올려달라 하는데 또 정부는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의 입장에서 보면 분통이 터질 일입니다. 내가 4대 보험도 안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단적인 예지만은 이제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 입장에서는 자신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정책이 결정되는 거 아니냐. 뭐 가령은 뭐 이제 근로시간 이 문제도 비슷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60% 정도 되는 사람의 이렇게 우리의 고용의 문제는 정부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정부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청년 정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 지자체가 추진 중인 청년 정책의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비율이 34.2%로 나타났습니다. 이마저도 살펴보면 자세히 알고 있다는 2.4%에 그치고요. 대부분 약간 알고 있다로 응답을 했는데요. 청년 정책에 대해 모른다고 답한 비율이 31.4%로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 중인 청년 정책이 잘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35.6%로 추진이 잘 된다고 답한 비율 17.7% 대비 높게 나타났고요. 이렇게 살펴보면 정부가 바뀔 때마다 청년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좀 청년들을 피부로 직접 느끼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그 2022년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청년 네. 정책의 수가 뭐 한 300개 정도 된다고 나오고, 그리고 지자체에 있는 거를 다 합치면 뭐 어떤 연구에서는 뭐 2,000개가 넘는다. 이제 이런 엄청 이야기도 많네요. 예, 굉장히 네. 각 지자체마다 지금 청년 정책을 굉장히 많이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네. 잘 아시다시피 지역에 지금 청년이 사라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아마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제 수업 시간에 저희 학생들에게 청년 정책을 한번 몇 개나 아는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네. 대부분이 2개 정도 이상을 이야기한 아. 친구가 없을 정도로 청년 정책이 굉장히 많기는 한데 네. 굉장히 작고, 네. 그리고 혜택이나 자격 조건이 까다로운 아.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맞습니다. 사실 이것을 청년들이 인지하고 이걸 활용하고 하는 것들은 지금 현실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아,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이 학력에 따라서 이 청년 정책의 인지 여부를 좀 네. 봤더니 학력이 좀 낮을수록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비율이 더 높아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청년 정책이 더 필요한 대상들이 이런 것에 대한 인지도가 더 낮다라는 지금 부분이기 때문에 청년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실제 그 정책 대상자들에게 전달할 것인가를 조금 더 정부에서 고민을 해줘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작은 정책들을 많이 만들려고 하지 말고 네. 조금 더 이렇게 그 작은 정책들을 모아서 좀 규모가 있게, 그래서 하나라도 청년들이 좀 쉽게 그리고 조금 더 체감할 수 맞습니다. 있는 그런 정책들로 좀 이렇게 한번 패러다임을 좀 변화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이번 서베이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았었습니다. 2,000개나 된다는 거는 정말 몰랐는데 엄청 많네요. 네. 저도 지금 떠올렸을 때 생각보다 한 5개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당장 떠오르는 건. 그러게요. 우리 기자님이신데 5개는 일반 제가 청년들은- 모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저도 이 되게 동의를 하는 게,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었던 걸 제가 좀 적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책의 대상이 되는 이제 사람들의 내가 이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네. 그렇죠. 이거는 큰 문제인 것 같고, 또 전달 체계, 그리고 작은 정책이 이런 표현 괜찮아요. 난립. 네. 또 이제 체감도가 좀 낮고, 이런 네. 문제들은 사실 좀 정부에서 반성을 좀 하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2030 세대들을 위해서 이런 청년 정책을 사실 정부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네. 작년에 기획재정부에서 했었습니다. 네네. 제가 그때 멘토 역할을 했었어요. 네. 실제로 기획재정부를 대변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냥 드리는 얘기인데, 사실 그 2030 세대들을 이제 각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놓고 이제 실제로 각자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내가 필요한 정책을 발표하게 했어요. 실제로 의미 있게 해서 차관님이 직접 듣고 이렇게 피드백도 주고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 저는 딱 역할이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래, 이 정책이 어떻습니다. 뭐 경제학적으로 이렇고 어떻습니다. 하고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게 이 정책들이, 이런 방안들이 실제로 힘있게 추진이 되었는지 어떤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또 정책화 과정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정책 불만족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목소리를 듣는 노력도 과연 있는가에 대해서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또 생각을 해보면은 정책화 과정에서 결국에는 정부는 가지고 있는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또 결정을 해야 돼요. 이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정부의 논리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청년의 니즈에 맞춰서 하는 것이냐,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할 것이냐 네. 했었을 때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설문조사 결과에서 네. 잘 안 됨이라고 말한 정도가 35.6%, 네. 보통이 46.7%, 잘 안 됨 17.7%. 저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책화 과정에서 청년 정책에 청년이 정부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음에 실제로 추진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우리가 청년층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결과들은. 그래서 이 정책이 충분히 긁어줄 수 있도록 하고 우리의 목소리들이 2030들의 목소리들이 실제로 정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부는 그럴 의무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낸 의견이 이렇게 정책이 됐습니다. 네. 9시 뉴스에 아, 뉴스핌 1면에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저희가 소위 자주 쓰는 말 중에 청년이 소모된다라는 이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정치인들이 뭘 발표할 때 옆에 이렇게 청년들이 앉아 있는다든지 아. 같이 맥주 한 잔을 하면서 얘기를 한다든지 우리 장관님이 네. 있으면 또 청년들을 이렇게 대동해서 함께 이야기를 한다든지 떠오르네요. 하지만 네. 그러니까 소모는 되지만 실제로 좀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약하고 우리가 국회의원의 평균 연령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일본이나 한국이 OECD에서 제일 연령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이나 집행하는 과정에는 별로 안 들어가고 의견이나 자문이나 이제 뭐 청년 아이디어 콘테스트 뭐 이런 데는 이게 참여를 시키지만 실제로 얼마나 이게 잘 운영되고 네. 목소리가 실제로 정책에 반영되고 조금 더 나아가면은 정책 결정가로서 참여해서 뭔가를 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너무 좀 청년을 이렇게 어린 취급을 아직도 우리 사회가 하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과 또 바로 이어지는 결과가 있는데요. 청년 정책이 청년들의 눈높이와 욕구를 이제 맞추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79.6%로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요. 이제 뭐 기획 검토 과정에서 청년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7%로 높았고요. 이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홍보가 되고 있지 않다. 74.1% 역시 높은 기록을 했고 단기 성과 위주의 정책이 우선시 되고 있다가 75.6%로 네, 이렇게 좀 부정적인 결과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결과를 보면은 뭐 눈높이에 맞지 않는 단기 성과 위주의 정책인데다 홍보도 잘 되지 않는다는 반응인데 네. 생각보다도 청년들의 불만이 좀 더 커 보이긴 합니다. 네, 하여튼 네 가지를 방금 합쳐서 말씀해 주시니까 네. 매우 슬프네요. 네, 우리 네. 청년 정책 총괄하는 우리 그 국무조정실인가요? 한번 이 결과를 네, 한번 참고를 한번.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중앙부처의 이 정책화 과정을 보면은 네. 이게 되게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사실 여기 설문조사 결과가 다 70%가 다 넘어요. 이게 그리고 각각이 잘 뜯어서 보면은 이게 과연 그 결과가 다 독립적인가? 서로가 서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기자님이 묶어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결국에는 엄청 불만이 많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중앙부처의 정책화 과정을 보면은 너무 아쉬운 부분은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입니다. 순환보직이라서 이제 저는 이제 정부의 중앙부처의 정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분들은 이걸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내가 여기 보통 한 1년, 2년 이렇게 있다가 또 다른 데로 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이 추진해야 되는 정책은 1, 2년 이내에 성과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승진도 하고 네. 또 좀 자신의 성공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 문제가 좀 해결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지금 최근의 이슈와 맞물려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제가 저출산 문제를요. 2016년부터 주장을 해왔어요. 아주 긴 시간 동안 네. 홀로 외롭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사실 지금 이 저출산 문제가 이렇게 아주 심화됐지만은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면은 사회 문제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이렇게 네. 관심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정말로 고위직에서 핵심 이슈라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낮은 자세로 진심으로 정책화 과정에 본인이 뛰어들어야 돼요. 우리 청년을 위해서라고 네. 하면은 결국에는 사무관들이랑 과장님들은 이제 1, 2년 있다가 가는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대통령께서 이건 국정과제야라고 네. 하면서 지금은 저출산 문제는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는 조금 더 고위직에서 더 낮은 자세로 진심으로 정책과 과정에 좀 관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얼마 전에 이제 회사에 다니다가 대학원에 좀 집중하고 싶다고 그만둔 친구가 있는데 실업급여가 나올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이게 따져보니까 되게 그 까다로운 조건들이 많았다고, 뭐 병가로 퇴사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잘려서 어쩔 수 없이 나온 거라든지 뭐 이런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롭고 뭐 기준도 맞지 않아서 결국 실업급여는 못 받게 됐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좀 지금 계획에 엄청난 차질이 생긴 것으로,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그들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확인하고 물어보고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 네, 많은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정규직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한다가 61.6%이고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하다는 79.6%,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64.7%, 실업급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54.7%, 실업급여는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는 53%를 나타났습니다. 교수님, 여기서 이제 사회보장제도를 필요로 한다가 79.6%가 나왔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회보장제도가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걸까요? 보통 여기에서 이제 아마 인식하시는 거는 4대 보험,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네. 4대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빈곤해졌을 때 받을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네, 이런 네. 것들을 생각하시고 응답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 부딪히는 이슈이기도 한데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이제 지난 정부에서 추진을 했던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인천국제공항 인국공 사태라고 네. 하는 이제 그것을 맞이하면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생각보다 좀 높게 나왔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여전히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 응답을 해주셨는데, 이게 학력이 좀 높을수록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지지도는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고요. 반면에 그 모두 사회보장제도가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모두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네. 학력이 높아질수록 더 높게 나오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사실 저희가 이게 유연 안정성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제 북유럽 국가라든지 대륙 유럽 국가들을 설명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노동시장에서 고용의 안정성을 좀 줄이고, 네. 대신에 고용이 불안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좀 두텁게 해서 삶의 불안정성을 좀 없애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패러다임을 북유럽에 가져가면서 네. 굉장히 성공적인 경제를 좀 이행을 했는데, 그런 면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보다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더 높게 나온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모두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리고 혹시 이제 이분들 중에 현재 노동시장의 개혁 방향에 대해서 일부 이제 찬성하시는 분들은 이걸 합쳐놓으면 사실은 소위 그 북유럽의 유연 안정성 모델에 조금 가까운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노동시장 전체적으로 좀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나 실업급여 확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또 흥미롭게도 실업급여 확대도 긍정적이지만, 물론 이제 50%대니까 또 찬성 반대가 이제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업급여가 근로의욕을 좀 저하시킨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높게 나온 것도 좀, 사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있다면 나중에 이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아마 한 세션을 다 잡아서 네. 논의를 한번 하셔도 굉장히 재미있는,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친구분 사례를 말씀해 주셨지만, 네. 또 필요한 사람들은 또 이렇게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반면에 이제 또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또 이제 누가 보기에는 좀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의견도 분명히 있다라는 걸 지금 네네. 서베이에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지금 세밀한 분석을 한 네. 다음에 좀 의견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이 주제는 굉장히
짧게 다뤄야 될 내용은 아닌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평생에 걸쳐서 이 분야만 연구하시는 박사님들이 아주 많은 네. 아주 어려운 분야고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북유럽 이 케이스가 저는 되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에서는 이제 고용의 안정화를 낮추되 사회 보장을 높이는 형태. 이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게 그 모델에 대한 요구가 실제로 설문조사에도 이렇게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비정규직 같은 경우가 사실은 노동의 유연화로 인해서 탄생하게 된 네네. 건데 사실은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분명히 정규직에 비해서는 근로 강도는 낮아야 돼요. 네. 낮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급여가 낮으니까. 근데 현실에서는 이게 근로 강도가 아주 비슷한데 급여만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차별도 당하고 네. 서러운데 노조도 가입이 안 돼요. 아, 내가 노동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하신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또 원론적으로는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 동일 처우 이게 필요하다. 이런 것들의 의미로도 이해가 됩니다. 이게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생각해보면은 여기 사회보장제도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실업을 한다던가 어떤 질병에 걸린다던가 재해가 발생한다던가 이렇게 했었을 때 우리 모든 노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독립적이지 않아요. 네. 그리고 모두가 물론 직업에 따라서 그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차이가 나겠지만 우리는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보장받고 너는 보장 못 받아. 이거는 바람직하진 않죠. 그래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느덧 이제 2부의 마지막에 다다랐는데요. 오늘도 참 씁쓸한 결과들을 많이 살펴봤는데 우선 청년들이 창업을 실패해도 좀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조금 뒷받침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청년 정책도 정말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좀 니즈에 맞는 그런 정책으로 방향을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 혹시 그 외에 또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어떻게 보면 그 청년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고 또 그리고 이 청년 정책이나 지금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목소리를 좀 낼 수 있는 부분이 더 확장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좀 들었고요. 네. 이제 그것을 위해서는 사실은 정부가 막 노력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이제 청년 당사자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좀 노력 같은 것들 네. 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반영해서 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을 또 이렇게 선별하고 지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좀 물론 청년 고용은 정부 책임이다 오늘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또 청년이 또 스스로 또 요구를 해야 되는 정부는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또 압박이 있어요. 또 그런 것들이 움직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좀 함께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마무리 발언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충분히 창의적입니다. 훈훈하게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충분히 창의적인데 그거를 표현하는 방식을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년 스스로가 좀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다.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청년들이 좀 부족하더라도 계속 경청하고 특히나 더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더 낮은 자세로 정책화 과정에 더 많이 귀 기울이고 관여하시고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 이렇게 직접 이렇게 만든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잘 운영되는지 문제가 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리포트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뉴스핌에서.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2부에서는 일과 창의성, 창업, 그리고 청년 정책까지 살펴봤는데요. 3부에서는 출산과 혼인, 신뢰와 참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안현입니다. 뉴스ფილ 공개 오디션 히든 스테이지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꿈을 모락모락 피우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멀리서나마 응원하고 있을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대 자이언트 T컵의 신현이언이신 같은연이가 신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에서 주최한 히든 스테이지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원하는 결과 꼭 얻으시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안녕하세요. 범준입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팀이 주최하는 히든 스테이지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상민입니다. 뉴스핌의 공개 오디션 히든 스테이지 개최를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서 실력 좋은 싱어송라이터, 아티스트들을 만날 수 있어서 기뻤는데 이번 히든 스테이지에서도 좋은 아티스트들이 많이 발굴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번 히든 스테이지가 많은 싱어송라이터들의 그 꿈을 피울 수 있는 좋은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말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레이즈본입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하는 히든 스테이지에 참여한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The Loud Hot Crazy, the best voice of rock and roll. 크랙샷, yeah!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하는 히든 스테이지에 참여한 여러분 응원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 바라요. 파이팅! 안녕하세요. PD 출신의 노래 채집가 주철환입니다.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음악은 우리를 만나게 한다. 지금 히든 스테이지에서 미래의 어떤 음악인을 꿈꾸고 이미 또 준비된 역량을 갖춘 그런 젊은이들이 전 세계를 향하여 열린 그런 스테이지에서 대활약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저는 가수 여행 스케치의 리더이자 또 싱어송라이터인 루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뉴스팀이 주관하는 히든 스테이지 많이 참석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더 중요한 거는 상금에 눈 멀지 말고요. 여러분들의 새로운 레퍼런스와 또한 성장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데뷔소년의 박경환입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에서 주관하는 싱어송라이터 발굴 경연대회가 이렇게 새롭게 있다고 해서 동료 및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히든 스테이지라는 경연인데요. 또 음원 발매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뮤지션 분들이 참여하셔서 꿈을 펼치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카피에서 노래하는 김재국이라고 합니다. 히든 스테이지. 여러분들 꽁꽁 숨어있지 마시고요. 나오셔가지고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노래하는 강화다니입니다. 이번 뉴스핌에서 제작하는 히든 스테이지에 참여한 여러분 응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번에 상금은 말할 것도 없고 음반 제작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이나 라이브 클립 제작 같은 지원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부디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결과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유지우입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하는 히든 스테이지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노드시카입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하는 히든 스테이지, 히든 스테이지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모두 재능을 10분 발휘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화이팅!